자, 학생 여러분, 지금 열심히 수업에 참가하고 있죠? 오늘은 객체지향 개념에서 정적 멤버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수생각입니다. 광수생각에서는 깃발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바람이 불어 깃발이 펄럭이며 자신을 드러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사랑도 마찬가지로 깃발처럼 시련의 바람을 맞아야만 더 아름다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센 바람 속에서 온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랬네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면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단련이 되면 우리는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거센 바람이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합니다. 자, 다음은 행복한 경영 이야기입니다. 실력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유영만 교수가 청춘경영이라는 곳에서 썼던 이야기인데 실력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랬습니다. 실력을 계속 갈고 닦지 않으면 금방 녹이 슬고 그래서 실력은 언제나 진행형이죠. 지금 실력이 없다고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얼마 되지 않은 재주와 기회로 요리조리 머리를 굴리는 사람보다는 작은 실천 속에서 장애물을 넘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 길을 내준다 그랬네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걸 해봤어? 그러면 그거 해야지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는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봤어라고 물으면 해봤는데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안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해봐야지요. 해야지요 라는 말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실력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 그랬죠. 근데 이 동사도 나는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은 것은 과거형 동사여야 돼요. 내가 해봤다. 내가 이런 걸 이루었다. 동사 속에서 우리의 실력은 한 단계씩 성장합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다중상속을 위해서는 클래스 외에 무엇이 필요했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페이스였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추상 클래스의 일종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속성은 없죠. 속성은 없고 오로지 메서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있어야만 다중상속이 가능하죠.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인터페이스는 추상 클래스의 한 종류라 그랬습니다. 우선 차이점은 추상 클래스는 속성을 가질 수 있으나 인터페이스는 속성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공통점은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메서드가 존재할 때 그 메서드 내부에 소스 코드를 가질 수도 없죠. 이런 것들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해당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클래스에서는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된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된다 그랬네요. 이를 뭐라고 그랬죠? 실체화라고 그랬습니다. 실체화. 이걸 실체화를 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긴다 그랬죠. 실체화에 대한 거 영어로는 리얼리제이션, 실체화를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우리 학생들은 정적 멤버라고 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적은 static이라고 하는 영어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static은 정적인, 고정된 그런 뜻입니다. 정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주기억 장치 어딘가에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값을 예를 들어서 정수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정수형 0의 값을 저장했다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가 없어지면 이 저장 공간은 사용하지 않고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스태틱으로 선언을 해놓으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때까지 얘네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유지가 계속 메모리 공간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측면으로 해서 얘네들을 이제 고정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표시를 해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태틱 정적인 변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상에 공간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메모리 공간이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그 일반 변수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적 멤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클래스하고 객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클래스는 뭐라는 거다? 그렇죠. 객체를 만드는 도구였죠. 그래서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게 되면 우리는 그 객체 이름을 통해서 이제 속성과 객체 이름을 통해서 메서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객체를 만드는 도구고 클래스의 멤버 변수나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객체를 생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네요. 그래서 객체 이름점 속성 객체 이름점 메서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정적 멤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또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생깁니다. 키워드는 스태틱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프로그램 전체 영역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값을 제공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 공유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클래스를 한 개를 이용해서 객체를 1번, 2번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번 객체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2번 객체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그런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클래스 정의와 함께 존재하는 거고 1번 객체에서도 스태틱에 접근할 수 있고 2번 객체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3번 객체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들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값을 제공해 주는데 적합한 그런 변수들을 그 멤버들을 우리는 정적 멤버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객체 생성을 하지 않아도 저장 공간에 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힙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메모리 공간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가 됩니다. 대표적인 정적 멤버로는 우리 프로그램.cs에 들어있는 메인 메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서드는 C# 프로그래밍의 주 진입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public static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선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스택과 힙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죠.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영역이 비어있고 한쪽 영역으로는 막혀있는 이런 형태의 개념, 양동이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쪽 끝에서 자료를 입력하거나 또는 여기에서 자료를 출력해주는 한쪽 끝에서 출력해주는 이런 형태의 구조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한쪽에서 입력하고 한쪽에서 출력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먼저 추가된 데이터가 먼저 나올까요? 뒤에 추가된 데이터가 먼저 나올까요? 그렇죠. 뒤에 넣은 게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부르는데 우리가 그걸 줄여서 리포 구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포 형태의 자료 구조를 우리가 스택이라고 그래요. 이 스택들은 우리가 그 어떤 1번 영역에서 무엇이 호출되고 2번 영역이 무엇이 호출되고 3번 영역이 무엇이 호출되고 이런 식으로 호출 스택을 우리가 저장할 때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아마도 거기에 보면 호출 스택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스택이라고 하는 구조를 이런 형태의 구조, 리포 구조, 양동이 같은 구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푸시라고 하는 메서드 실행하면 되고 결과를 뽑아낼 때 사용하는 메서드를 팝이라고 하는 그 메서드로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스택과 힙이라고 하는 걸 이제 좀 구분을 해봐야 되겠네요. 스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자료를 한 방향에서 집어넣고 한 방향에서 꺼내는 구조를 우리가 이제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질서한 덩어리 그런 형태로 번역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힙이라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값형 자료의 대표적으로는 숫자를 넣는 거죠. 예를 들면 인테저, int 같은 이런 형태의 자료들은 값형 자료죠. 얘네들은 곧바로 A라고 하는 스택 영역에 들어가면 10이 저장이 되어 있고 B라고 하는 스택 영역에 들어가면 10이 저장이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참조형 자료는 예를 들어서 스트링이라든지 어레이라든지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참조형 자료들입니다. 참조형 자료는 스택 영역에 가면 보통 우리가 레퍼런스 변수만 선언이 되어 있고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갔더니 실제 값이 존재합니다. 이 값이 존재하는 이 공간을 우리가 힙 영역 이렇게 부릅니다. 스택 영역은 변수들이 존재하는 영역, 힙은 실제 인스턴스가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S1, S2처럼 동일한 레퍼런스 변수 두 개를 만들어서 동일한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면 S1이 가지고 있는 값도 헬로, S2가 가지고 있는 값도 헬로 이런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는 우리가 레퍼런스 변수에서 레퍼런스 변수를 배열로 선언했고 배열 요소에 찾아갈 때 우리가 별도의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배열 요소와 같은 값을 같은 주소를 저장함으로써 사용하는
그런 형태에서 이미 여러 차례 본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정적 멤버로 돌아오기로 하죠. 정적 멤버를 작성하는 형태, 포맷입니다. 정적 멤버를 작성할 때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클래스 쉐입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해 주는데 하이트 정의했어요. 위스 정의했죠. 얘네들은 지금 퍼블릭 인테저라고 돼 있으니까 퍼블릭 인테저로 돼 있으니 얘네들은 그냥 일반적인 멤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어 있다면 얘네들은 정적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tatic string shape name 그러면 이 정적 멤버로서 이 shape name은 우리가 그 각각의 인스턴스에서 탁 그냥 그 shape name 그냥 찾아가면 돼요.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인스턴스에서 공유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식적으로 구글에서 좀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한번 따왔는데 스태틱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사전에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노력을 취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당되는 멤버 변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다이나믹 오브젝트, 일반적인 객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만 접근할 수 있다. 그 레퍼런스 변수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도 만들고 그래야만 사용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클래스만 선언이 돼 있으면 스태틱 오브젝트는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게으른 객체, 바쁜 객체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해줬네요. 자, 이제 솔루션을 좀 준비해 볼까요? 우리 보면 이제 그 10번 스태틱 멤버라고 하는 그 저기 압축 파일이 존재할 겁니다. 그 압축 파일을 해제하게 되면 솔루션 파일과 하나의 폴더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솔루션 파일에서 연결 프로그램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택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솔루션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펼쳐지면서 해당 솔루션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솔루션이 이제 열린 모습입니다. 솔루션 탐색기에 보면 05번에 해당되는 그 윈도우 폼즈 앱이 하나가 들어 있겠네요. 그리고 4개의 우리 그 콘솔 앱을 추가를 해서 0번부터 4번까지 채워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하기로 하죠. 솔루션에서 오른마우스 누르고 추가 새 프로젝트 한 다음에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콘솔 앱,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으로 01 스태틱 멤버라고 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인스턴스 카운트라고 부르는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스턴스 카운트에 우리는 그 스태틱 멤버를 하나 추가하기로 하죠. 자, 이제 우리 인스턴스 카운트 클래스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인스턴스 카운트 내부에는 퍼블릭 스태틱으로 정수형 값을 갖는 카운트를 정의를 했네요. 그리고 초기 값은 0으로 넣어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곧바로 정적 멤버 변수에 해당되는 선언입니다. 얘네들은 모든 인스턴스에서 공유하는 값들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고 현재 예제에서는 객체의 숫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그 생성자를 살펴보기로 하죠. 생성자는 인스턴스 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면서 가로를 가지고 있죠. 반환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카운트 플러스만 가지고 있네요. 카운트가 생성자 내에 들어오면 카운트 값이 하나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소멸자를 정의해 보기로 하죠. 소멸자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소멸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런 특별한 예제에서는 소멸자를 사용합니다. 현재 우리가 소멸자에서 해야 될 일은 객체의 숫자를 하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보통은 이제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되면 소멸자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소멸자를 통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가 카운터의 개수를 하나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프로그램.cs 내부에 있는 메인 메서드 프로그램 주 진입점에서 우리 이제 객체를 선언하고 이제 사용을 해보긴 하죠. 자, 먼저 인스턴스 카운트로 IC1과 IC2라고 하는 객체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아직은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객체는 없습니다. 그냥 레퍼런스 변수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instance.count를 딱 출력을 해보기로 하죠. instance.count를 출력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객체를 하나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인스턴스 개수는 0개가 될 겁니다. 그러나
IC1을 new instance counter 생성자를 호출해서 만들게 되면 생성자 내부에서 카운트가 하나 늘어나죠. 카운트 값이 1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위치의 카운트에서는 1의 값이 이제 출력이 되겠네요. 자, 다시 IC2에서 인스턴스 카운터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요 인스턴스 카운터 생성자 내부에서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의 객체의 숫자는 2개가 되겠네요. 자, 다음은 객체 하나를 삭제하고 가비지 컬렉터를 호출해 보긴 하죠. 그래서 IC1에다가 널 값을 주고 그 다음에 가비지 컬렉터를 이제 호출합니다. 여기에서 GC라고 하는 것은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컬렉터 그러면 이제 가비지 컬렉터의 동작이 시작이 되겠죠. 이제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이 되게 되면 우리 소멸자를 호출한다 그랬네요. 그리고 여기에 지시점 wait for pending finalizer는 가비지 컬렉터가 종료될 때까지 다른 작업을 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시 컬렉터를 통해서 소멸자가 호출되게 되면 이제는 인스턴스 카운트가 값이 하나 줄어들어서 1개로 바뀌었겠네요. 그 다음에 다시 IC2에 늘 값을 주고 가비지 컬렉터를 호출하게 되면 얘는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0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두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문장들입니다. 인스턴스 카운터 점 카운터, 인스턴스 카운터 점 카운터 이렇게 호출한다는 거예요. 자, 인스턴스 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객체가 아니죠.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적 멤버 변수 카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객체 이름은 지금 현재는 IC1이죠. IC1점 카운터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 이름인 인스턴스 카운터.카운터 카운터 형태로 호출한다는 게 우리 정적 멤버 변수 실습 1번에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실행 결과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적 메서드입니다. 우리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우리 멤버 변수를 선언한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메서드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정적 메서드는 정적 멤버 변수를 취급하는 데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변수나 인스턴스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에서는 정적 메서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적 메서드도 클래스 이름적 메서드 형태로 호출하기 때문에 this라고 하는 키워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작성하는 폼에서 별 것 없어요. 그냥 이렇게 static void, set shape name 이런 형태로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이 된 것들을 우리 정적 메서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실습 2에서는 앞서 했었던 인스턴스 카운터를 조금 좀 발전을 시켜보기로 하죠. 앞에 있었던 실습 코드를 복사해서 이용해도 됩니다. 자, 우리 정적인 멤버 변수를 선언해 주는 거, 이것은 앞 예제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생성자를 통해서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 주는 거 앞 예제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소멸자를 통해서 카운트 하나 감소시키는 거 앞 예제에 있었던 거죠. 지금 여기에서 추가가 된 것은 16번부터 19번 줄까지 이 세 줄만 추가가 됐네요. 지금 현재는 우리 스태틱 형태로 반환형은 정수형 자료를 반환해주는 getCoun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 getCount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사용했던 키워드 static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정적 메서드가 되는 겁니다.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return count처럼 카운트 값을 호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잘못 써가지고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기가 쉬운데 이 this.count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얘는 허용되지 않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형태는 쓰지 못한다. 그냥 카운트라고 써야지 정적 메서드에는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메인 메서드에서 program.cs에 들어있는 메인 메서드에서 얘네들을 이제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이번에는 정적 멤버 변수에 직접 접속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출력하는 포맷만 getCount라고 하는 정적 메서드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기억할 것, 우리가 객체 이름점 메서드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클래스 이름점 메서드 이런 형태로 사용한다. 클래스 이름점 메서드 이런 형태로 사용한다는 걸 제외하면 앞에 있는 실습 내용과 기본적으로 같겠죠.
그래서 이 실습도 그냥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그 정적 멤버랑 약간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상수선언입니다. 상수선언은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값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일정한 값입니다. 이때는 키워드로 const, constant입니다. constant에서 딴 거예요. 얘네들은 컴파일 과정에서 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결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적 멤버처럼 클래스 이름점 상수 멤버 이런 형태로 호출하게 됩니다. 요거와 좀 유사하나 좀 다른 게 있어요. 읽기 전용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좀 많이 다릅니다. read only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게 되는데 얘네들은 값이 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수랑 같아요. 키워드는 read only를 써요. 그리고 얘네들은 값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이제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낼 때 그때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호출할 때 그냥 객체 이름점 읽기 전용 멤버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적 멤버 변수와 굉장히 유사한 것은 const. 그렇지만 read only라고 하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컨스탄스 선언한 실습 3번을 해보기로 하죠. 지금은 우리가 그 실습 3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사이즈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이즈에 우리가 옷의 사이즈처럼 스몰 95, 미디엄 100, 라지 105, 엑스라지 110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정의를 해 두겠습니다. 얘네들은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생성자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입니다. 메인 메서드에서는 우리가 이제 읽어드리는 방법을 좀 특이하게 사용을 했네요. 원래 값을 읽어드리는 것은 console.readline입니다. 그러면 한 줄을 읽어드리게 되는 거죠. 글자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형으로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처음에 콘솔에서 이게 console.readline이 있으면 커서라고 하는 여기 아래 밑줄이 있는 이 커서만 깜빡깜빡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니 우리가 보통 console.writeline을 통해서 우리 저기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치수 기호를 입력해 주세요. 괄호 속에 있는 대문자에서 대문자 M, 대문자 L, 그리고 대문자 X 또는 종료를 하려면 퀴트에 Q를 입력하라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S 입력의 그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입력한 값이 Q에 해당이 되면 퀴트에 해당되면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 무한 루프를 빠져나갑니다. 현재 while문에 이게 그 true로 괄호 속이 true로 돼 있으니까 언제나 반복하는 거죠. 이 if문에서 Q를 만나는 순간 밖으로 빠져나가서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S 인풋에 따라서 S에 해당이 되면 우리 사이즈 값을 이제 console.writeLine으로 출력하는데 이때 출력하는 형식을 잘 보자고요. 출력하는 형식은 클래스 이름.s, 클래스 이름.m, 클래스 이름.l, 클래스 이름.xl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이번 실습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를 입력하면 95가 출력이 되겠고 M을 입력하면 100이 출력이 되겠고 L을 입력하면 105가 출력이 되겠고 XL을 입력하면 여기 X를 입력하면 110이 되겠고 XL을 입력하면 그건 잘못된 사이즈 입력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음은 실습 3을 조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while문 안에 while true 형태로 쓰는 무한루프 형태로 쓰는 것은 프로그래머들이 상당히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보통 무한루프에 걸리게 되면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탈출 조건들을 while문 안에다 써주게 되는데 이런 형태로 써주게 되면 console.readline을 통해서 읽어드린 것을 sinput에 저장을 하고 sinput의 값과 q의 값을 비교를 해서 그 반복을 수행을 할지 아니면 빠져나갈지를 이제 결정을 해주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형태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현재 입력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이때 한번 출력하고 반복문 안에서 한 번 더 출력함으로써 우리 계속해서 무엇을 입력해달라는 요청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에 있는 코드는 다 똑같죠. 그래서 size.s 형태로 우리가 불러드린다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보통 우리 이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입력의 종료를 할 때는 컨트롤 C를 활용합니다. 이 컨트롤 C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이 약간 또 수정이 되면 되겠는데, 끝내기 위해서는 컨트롤 C를 눌러라 라는 형태로 해주게 되고, while 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읽어드린 값을 s인풋에 저장하는 것을 갖고 이 s인풋의 값이 널 값이냐 아니냐를 비교를 합니다. 컨트롤 C를 누르면 s인풋으로 읽어드린 값이 널 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while 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그 널 값, 읽어드린 값이 널 값이냐 아니냐는 형태로 처리해주는 요 구문이 우리가 그 콘솔에서 입력을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실습 3은 여기까지 조금 발전시켜서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보기로 하죠. 다음은 실습 4, 리드 올리를 처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 프로젝트 이름은 공사 리드 올리 app라고 해주고, 추가할 클래스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sizes.cs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리드 올리 형태로 네 가지의 그 키워드를 입력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앞서와는 달리 그냥 s, m만 선언을 해두었지 값을 직접 입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값들은 생성자 내부에서 이렇게 기술이 되게 되어 있어요. s는 95, m은 100 이런 형태로 생성자 내부에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리드 올리로 선언이 되어 있는 변수들은 우리가 객체를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program.cs입니다. program.cs에서 우리 사이즈 클래스를 이용해서 mSizes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출력을 할 때도 mSize.s, mSizes.m 이런 형태로 객체 이름 속성 이런 형태로 호출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객체가 리드 올리에서는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코드는 앞에 거랑 같기 때문에 별로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콘솔을 이용한 실습 예제까지 살펴봤네요. 자, 다음은 우리 그 윈도우 폼에 있는 그 5번 프로젝트를 해보기로 하죠. 지금 우리는 05번을 추가하는데 이미 UI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하진 않겠습니다. 내가 깜빡했네요. 이게 이제 2017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에디션에서 하던 방식인데 내가 이걸 바꾸지는 않았나요? 그런데 뭐 이거는 우리가 실습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윈도우 폼을 이용한 실습 OS는 employee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태틱으로 employee number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static 메소드로서 get total members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일반 멤버 변수, 그 다음에 일반 생성자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employee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윈도우 폼 예제를 만들어 보기로 하죠. 자, 폼은 해볼 사람들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속성표를 참고로 해서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원 정보 입력이라고 하는 요 그룹박스 안에 있는 것은 이제 그 객체를 생성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사원 정보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 아래쪽의 그룹박스에서는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정보들을 이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1번에 있는 위치는 우리가 이제 사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고, 출력에 있지만 요 총 사원수는 우리가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여기에는 값이 출력이 되도록 해 놓겠습니다. 사원수는 그 객체가 생성이 되는 순간, 이제 사원 정보가 입력이 되는 순간 사원수는 딱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원수는 사전에 우리가 입력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원의 사진을 입력하기 위해서 오픈 파일 다이로그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mployee 클래스입니다. 먼저 정적 멤버 변수 선언이네요. 정적 멤버 변수는 우리 employee number라고 하는 걸로 했고, 처음에는 초기 값은 이제 0번으로 해두었네요. static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정적 메서드를 선언했네요. static 형태로 선언이 되어 있고 get total numbers라고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employee number를 리턴해 주면 돼요. 자, 여기에 this라고 하는 키워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그 클래스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일반 멤버 변수입니다.
ID, name, 회사 이름, 봉급, 사진 이렇게 5개의 멤버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 얘네들은 전부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인수 있는 생성자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정보를 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걔네들을 우리 이제 각각 멤버 변수에다 전달해 해줄 수 있도록 했네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ID 값을 결정을 해줄 때 우리 여기에 employee number를 이용했습니다. 이 employee number가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그 정적 멤버 변수였죠. 그래서 그 여기에 employee number를 ID에 저장하기 직전에 employee number 값을 플러스를 해줬네요. 사원수가 하나 늘었습니다. 현재 사원수가 0명이었는데 하나 늘었으니까 1이 되겠죠. 그 1의 값을 ID에다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박스나 이런 입력 장치로부터 우리가 값을 읽어와 가지고 걔네들을 멤버 변수에 추가적으로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퍼티입니다. 자, 프로퍼티에서 우리는 이제 set은 사용하지 않고 전부 get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d도 get을 선언했고 name도 get을 선언해 줬죠. 그래서 get에 해당되는 멤버 변수의 get 값을 리턴해 주는 역할만을 하는 그 프로퍼티를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employee form에 해당되는 코드들입니다. 먼저 우리 사진을 읽어 드릴 때는 사진을 사전에 좀 읽어 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사진 값을 저장하기 위한 spg 파일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크기를 무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imax 오브젝트 10개로 그 객체를 10개까지만 생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mployee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memployee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하는데 이 배열은 만들게 되면 총 10개의 멤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배열로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진 불러오기 버튼을 눌렀을 때입니다. 사진 불러오기 버튼은 이미 많이 했죠. 오픈 파일 다이로그 그 컨트롤의 쇼 다이로그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열기를 누르면 다이로그 리절트.ok가 되는 거 뜨는 거죠. 그러면 열기를 눌렀구나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 파일 다이로그에 들어있는 파일 네임을 현재 그 로컬 변수 파일 네임에 저장을 하게 되죠. 만약에 값이 없으면 곤란할 겁니다. 값이 있으면 걔네들을 우리 spg 파일 네임에다가 저장을 해두기로 하죠. 다음은 그 정보 입력 버튼을 더블 클릭한 후 얘를 입력합니다. 만약에 사진이 없으면 사진을 그림 파일을 선택하세요 그러고 리턴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객체는 우리가 10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객체의 숫자가 그 10개를 초과하게 되면 사원의 숫자가 10개를 초과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입력 정보를 이용해서 객체 생성해 주는 과정입니다. memploye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열이었죠. 지금 배열은 현재 총 10개의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employee의 getTotal number는 지금 아직도 생성자는 한 번도 호출된 적이 없죠. 그래서 getTotal number를 호출하게 되면 현재는 지금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ew employee를 호출하게 되면 우리가 그 name, 회사 이름, 봉급, 그 다음에 파일 네임 이 4가지 정보를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id까지 해서 5개의 멤버 변수가 이제 결정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각 그 0번 배열의 0번 위치에 이제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름은 비워주면 다음 입력을 위해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정보를 출력하는 위치에 보면 레이블 넘버스는 총 사원수를 출력합니다. 실제로 여기 우리가 생성자가 호출되고 나면 그 사원의 그 인원은 딱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employee.getTotal numbers로 하면 요 시점에서는 0이었지만 이제는 생성자를 한번 호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의 값이 있겠네요. 그래서 글자로 바꾼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그 콤보박스의 아이템에다가 현재 숫자 한 명에 해당되는 ID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넣어두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출력을 보여주기 위한 이제 콤보박스를 선택했을 때입니다. 여기에서는 별도의
레퍼런스 변수를 하나 만들기로 하죠. 보통 지금 현재 우리 배열은 이런 식으로 10개가 지금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 10개의 배열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자, 별도의 배열, 레퍼런스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얘가 요 위치를 가리키도록 하면 배열 요소 0번이 되겠고, 다음에 요 위치를 가리키면 배열 요소 1번이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레퍼런스 변수를 사용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M employee라고 하는 형태를 하나 만들고, 얘네들은 지금 배열 요소의 현재 선택된 selected index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M employee가 가리키고 있는 어떤 특정 위치에 가가지고 ID 값을 가져오고, 이름 값을 가져오고, 회사 이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셀러리 가져오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BMP로 만든 다음에 이미지 속성에다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할 일이 끝나게 되겠네요. 자,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홍길동을 입력하고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정보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다음 단계로 여기에 사원수 1명 이렇게 출력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갑순이 입력하고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정보 입력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사원이 탄생했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갑돌이를 넣어서 총 사원수는 3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1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홍길동의 정보가, 여기서 2번을 선택하면 갑순이의 정보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해보는 게 이번 실습 5의 예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도전 과제입니다. 우리가 단내 프레임워크에 보면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는 매스매틱스,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계산을 처리해 주는 건데, 이 매스 클래스가 대부분이 정적 멤버를 이용하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매스 클래스를 흉내를 몇 가지를 내보기로 하죠. 자, 지금 우리 네임스페이스에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 매스 클래스가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삼각함수, 로그함수, 기타 일반 수학함수, 상수, 정적 매스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다 하지 말고, 그 중에서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스태틱으로 매스 클래스를 정의해 주도록 하겠고, 지금 여기 단내에서의 매스에는 E와 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는 여기에 파이만, 원주율만 만들어 보기로 하죠. 그래서 원주율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메서드도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더블형의 절대값, 정수형의 절대값, 그 다음에 더블형의 최대값 구하는 거, 정수형의 최대값 구하는 거, 더블형의 최소값, 그 다음에 정수형의 최소값 구하는 거, 그리고 거듭 제곱을 구하는 건데, 원래 이 매스 라이브러리에서는 더블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정수형 형태로 존재하는 거듭 제곱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내부적으로 보면 퍼블릭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예를 들어서 ABS라면 결과도 더블형 입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더블형 입력에 대해서 더블형의 결과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 이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해 보는 게 도전 과제입니다. 이 클래스 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었고, 우리가 메인 메서드에서 호출하는 방법, 결과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입니다. 메인 메서드에서 우리 반지름 r의 값을 두고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을 우리 mass.py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적 멤버 변수인 거죠. 자, 우리 i 넘버를 3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mass.abs 여기 더블형으로 d 넘은 마이너스 4.0이라고 뒀네요. 그래서 mass.abs 형태로 정적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mass.max, 그 다음에 mass.min, 그 다음에 mass.power 이런 것들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얘네들을 호출하기 위한 mass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해볼 겁니다. 결과는 이런 게 나오는데, 결과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죠. 3의 절대값은 당연히 3이 될 거고, 4의 절대값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3과 4의 최대값은 4가 나올 거고, 4와 4.1 최대값 구하면 4.1이 나올 겁니다. 3과 4의 최소값 3일 거고, 4와 4.1의 최소값은 4가 되겠죠.
3의 4제곱하면 81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매스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게 이번 시간에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스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 매스 클래스의 처음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스태틱 클래스 매스라고 하는 형태로 나가고 이 부분에 우리 그 정적 멤버 하나 있죠. 파이 선언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총 그 메서드가 총 우리 7개인가요? 메서드를 여기에 추가하는 것.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영어 단어입니다. 모르는 것들을 깜지를 제출해서 나중에 그 시험 칠 때 제출하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영어 단어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정적 멤버 활용에 대해서 살펴봤네요. 요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입니다. 이거는 내가 미처 지우지를 못했네요. 자,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거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적 멤버를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질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질문사항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도가 더 늦게 됩니다. 의문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SNS나 수업 시간에 나에게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 안녕.